네, 머니네버 슬립으로 미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네, 저는 최인입니다. 네, 자 간밤 미증시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또 금융주들이 선방을 하면서 상승을 이어갔지만 나스닥 지수가 빅테크 종목 또 반도체주들의 하락에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를 보자면 S&P 500 지수 1.39% 하락했습니다. 5,500선, 그러니까 5,6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18,000선이 깨지면서 2.77%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우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을 유지하면서 고점을 조금 더 높인 41,19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기술주들의 하락이 돋보였었는데요. 네. 그 안에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10%가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제대로 좀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죠. 금리 인하 11월 대선 이전에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 반도체 제재를 나서면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2.6% 상승을 해주면서 WTI가 배럴당 82.8달러까지 다시금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490만 배럴이 줄었다고 하는데 월가의 예상치가 3만 배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숫자로 예상치를 벗어나서 국제유가가 그 원유 재고가 하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약세도 유가 급등에 한몫을 했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6%가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AMD 그리고 퀄컴, TSMC 등등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사실상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집권으로 좀 우세해진 상황 속에서 반도체 제재 나서겠다 칼을 빼드는 그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원체 고가권에 있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빠르게 출회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발표됐었던 실적 내용 중에서 TSMC와 ASML 실적 내용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후보가 TSMC 관련해서 대만 TSMC 너희들 돈 많지 않냐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것에 있어서의 뭔가 축소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 관련한 반도체 수출에도 제한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제 종목들의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AI 빅테크 종목들은 물론이고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6%대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7.9%, AMD는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의 주가도 8.6%대 큰 폭의 하락이 보였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IB 쪽에서도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퀄컴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역시나 6%대 밀렸고요. 전체 빅테크 종목들 보자면 애플의 주가도 2.5%, 마이크로소프트 1.3%,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5.68% 하락, 그리고 아마존도 2.6%, 테슬라의 주가도 3%대 빠졌고요.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사 약물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쟁사에서 주사가 아니라 붙이는 거 혹은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출시를 한다, 나올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자 주가는 3%대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반면 어제 호실적을 전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밤사이에도 4% 넘게 올랐고요. 존슨앤존슨과 에브비 등의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국제유가 상승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단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펩시의 주가가 3% 넘는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 밤사이에도 JP모건은 1.5%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뒤로 급등 뒤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웰스파고 주가는 1%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이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1% 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특징주 엔비디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락과 앞서 말씀 주셨듯이 다른 반도체주들의 급락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가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종가로는 117달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에 시총 3조 달러가 붕괴된 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커서요. 앞으로 실적에 정말 제재를 받게 된다면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원체 고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거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ASM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ASML은 간밤에 무려 12%의 폭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932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최근 4년 동안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간밤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가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중국 리스크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ASML을 염두하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ASML의 매출 49%가 중국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실적에 대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존슨앤존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이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3% 이상 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56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기존의 인수합병 비용 등을 고려해서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었지만 시장이 이를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고요.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최대 896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VF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FC 또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가량의 급등세로 16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노스페이스 그리고 반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의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데 에실로 룩소티카로부터 현금 15억 달러를 받고 그 유명 스트릿 브랜드죠. 수프림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피인수에 대한 기대, 자금적으로 앞으로 좀 넉넉해질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과연 어떠한 증시 포인트가 있을지 화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포인트 보여주시죠. 트럼프의 경고에도 흔들림 없는 연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뭔가 압박을 이곳저곳에서 다 하지만 연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폐역 사건 이후 대세론의 탄력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인터뷰에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 전에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선거 전에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경제가 활기를 띈다면 이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막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연준은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노동시장이 적절한 지점에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일자리 성장이 지속되고 또 임금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다른 연준 인사들과의 발언과 일치를 했으며 또 시장의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강력한 행보, 그 가운데 과연 앞으로의 미국의 금융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한입 뉴스 역시나 4가지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반경쟁적인가요가 오늘의 헤드라인인데요. 이유가 갤럭시 S24의 구글 제미나이 탑재 관련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런 조사 굉장히 많이 하죠. 반경쟁적인 관행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구글 챗봇이 다른 생성형 AI를 제한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 스마트폰에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하는 계약을 놓고 이 EU의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반경쟁적 관행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글의 챗봇을 사전 설치하는 것이 다른 생성형 AI의 설치 및 앱 간 상호 운용성의 제한을 발생시키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도 EU 관련한 뉴스였는데 두 번째 한입 뉴스도 EU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한입 뉴스, 눈에 불을 켠 EU입니다. 틱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EU와의 첫 법정 공방에서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이 패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트댄스에서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틱톡은 항소 시도를 했지만 그에 따른 기각이 또 나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틱톡이 EU와의 첫 법정 공방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EU 일반 법원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EU의 디지털 시장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틱톡은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면서도 이미 DMA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항소를 시도했으나 기각이 되었고요. DMA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법으로 이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틱톡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진 한입 뉴스는 반도체 관련한 기업, 그러니까 을 중에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ASML 소식입니다. 고삐를 더 조이러들까가 그 헤드라인인데요. 어쩌면 이제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ASML의 2분기 실적을 봤더니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수출을 규제를 해도 중국 관련한 ASML과의 거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EUV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욱더 고삐를 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2분기 중국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도 49%로 가장 높았는데요.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ASML의 대중국 거래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는지는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는 달 탐사, 그러니까 나사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달 탐사는 취소요. 악재 아닐까요? 나사가 11월에 로버 프로그램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일정이나 공급망에 있어서의 지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높은 비용도 이 취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에 그동안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는데요. 취소 왜 했을까요? 네, 이 나사가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11월 발사 예정이었던 로버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 및 공급망 지연과 더불어서 이 높은 비용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극지방 탐사 로버 바이퍼는 당초 2023년 말에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이 2025년으로 연기가 되더니 결국 취소까지 이른 것인데 나사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밝혔고 달의 극지방 얼음 탐사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대안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취소 때문에 또 불거지는 다른 기대감을 가졌던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도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자동차 기업 GM 소식입니다. GM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V 시리즈에 대한 모델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늘리는 걸까요? 네, 이 GM이 2025년형 플래그십 SUV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트 V 시리즈 퍼포먼스 모델의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새로운 SUV는 동승자 전용 스크린을 포함한 55인치 디스플레이와 또 2열 이그제큐티브 패키지, 파워도어, 24인치 대형 휠 등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캐딜락의 존 로스 부사장은 에스컬레이드는 25년 전 출시 이후 풀사이즈 SUV 럭셔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딜락은 GM이 보유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이 생산하는 대형 럭셔리 SUV인데요. 에스컬레이드는 GM의 대형 SUV 라인업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플래그십 모델이며 또 GM이 수십 년 동안 미국 풀사이즈 SUV 시장을 선도해왔다는 점을 지켜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을 늘리기로 한 모델이 얼마인지도 궁금한데 굉장히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얼마예요? 아직 2025년 모델의 가격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엔트리급 모델의 경우에는 약 8만 1,000달러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 버전의 경우에 가격은 15만 2천 달러 이상까지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 전기차 수요의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은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 전기차 가치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인데요. 최근 GM의 메리 라바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한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GM은 2025년까지 북미 공장과 또 중국 공장에서 각각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연간 100만 대 계획을 강조해왔습니다. 네, 사실 그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 이 전통 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기업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포드나 GM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전통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 앞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행보를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최근에 그럼 GM의 주가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GM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GM의 주가는 0.26% 오른 49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들어 주가는 38%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경쟁사인 포드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같은 기간 올해 들어서 19.08%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동차 기업 GM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뉴스는 비만 치료제 탑티어 두 기업이 밤사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폭도 굉장히 컸는데 일라일리도 그렇고 노모노디스크도 그렇고 이 두 기업이 일제히 하락한 데는 뭔가 같은 악재가 있었던 건가요?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동반 하락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스위스의 제약기업 로슈가 비만 치료제 후보의 유망한 초기 단계 임상시험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로슈는 17일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약한 결과 4주 만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위약 조정 평균 체중이 6.1% 감소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로슈의 리비 가라웨이 최고의학 책임자는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만성 체중 관리와 또 혈당 조정 적응증을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제약사들이 정말 열심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상용화에 나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였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을 이 두 기업만 계속해서 영위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더 빨리 관련한 약을 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슈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가 어떤 형태길래 이렇게 주가를 크게 하락하게 만든
만든 걸까요? 네, 로슈가 이번에 개발하는 비만 치료제는 경구용인데요. 이 주사를 싫어하는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로슈는 경쟁 우위의 비만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로슈는 지난 1월 항비만 약물 계약사인 카모트 테라퓨틱스를 인수를 했으면서 또 5월에는 또 다른 체중 감량 약물 후보 중 하나인 CT388에 대한 유망한 초기 단계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경쟁사에게 로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가고 있고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로슈는 1896년 설립된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정평이 나 있는 이 로슈는 허셉틴, 아바스틴, 리투산과 같은 유명한 항암제를 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 전에 드렸는데 과연 주가는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네, 로슈가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함으로써 경쟁사들의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경쟁사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밤 3.87% 하락한 135.42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3.82% 떨어진 905달러 선에서 정규 장을 마쳤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각각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또 젯바운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로슈의 등장이 해당 기업에 어떠한 주가적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소식 종목 뉴스로 자세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머니네버 슬립 이유린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은 바로 트럼프와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에 계속해서 대중을 견제하는 특히나 이 대중 견제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농업이나 철강 같은 그런 분야였다면 이제는 지금 가장 시장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모멘텀이 되는 AI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 반도체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현재 사실 표심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미국의 국민들을 결집시키자라는 모멘텀을 갖는 생각일까요? 대중 관련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삐를 더 쥐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대중 수출을 줄여라 하고 있고 첨단 칩 그러니까 반도체 칩 중에서도 굉장히 사양이 높은 고사양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말아라라고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더욱더 강화된다면 결국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SML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펼쳐가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그 손길은 뻗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ASML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는 미국에서 ASML에도 중국의 수출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제한적으로 해라라고 이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 실적을 열어보니까 중국 매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ASML에 대한 수출까지 더욱더 강화해서 막아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ASML에 대한 매출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 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하락했고요. 그를 이어받아서 미국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기업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요. 곳곳에 보면은 중국 관련한 기업이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 AI뿐만 아니라 소비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나마 미국 비중이 그래도 높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했죠. 0.35%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은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붙고 있는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기기가 과연 많이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려가 많은 대선 리스크 불확실성을 야기시켜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머니네버 슬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